이강재 전 의원님, 도지사님, 현재는 원장님 뭐 이렇게 표현드려야 되고 아마 제가 표현드리지 않아도 다 잘하실 텐데요. 오늘 강사, 시대이기 강사 이광재 원장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도 하셨고요. 17, 18대 의원 지내셨고요. 강원도지사도 하셨고 청와대에서 2년 동안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하셔서 지금은 여러분들 그 참고해 드린 것처럼 여시제라고 하는 그 주역에 들어있는 글을 가지고 이렇게 타이틀을 삼으셔서 아주 그 재밌고 또 의미가 깊은 뜻입니다. 시대와 함께하는 집, 시대를 어깨에 짊어진다라는 뜻으로 싱크탱크 그 미래에 대한 그 전략과 그 고민을 함께 나누는 여러 가지 비전을 나누는 그런 단체를 만드셔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이만큼만 소개해드리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광재 원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우리가 신부님이 되실 때 하나 잃어버렸는데 너는 동정녀 마리아의 수태로 예수가 탄생한 걸 믿느냐 믿습니다. 또 하나는 부활을 믿느냐 믿습니다. 또 하나를 물어보는 잊어버렸는데 사실 그게 그 믿는다는 걸 한다는 참 믿기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이제 남북한 문제는 그거보다는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거는 이번에 남북한 평창 동계올림픽을 볼 때 우리 20대 젊은이들이 남북한 단일팀에 대해서 상당히 세대의 큰 차이를 겪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남한과 북한의 주민들이 통일을 열망하지 않으면 통일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열망하게 할 거냐. 두 번째로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만약 남한과 북한이 통일한다고 해서 과연 통일이 그것만으로 이루어질 거냐. 그렇지 않고 미국과 중국과 일본의 러시아의 축복 속에서 탄생하는 길을 어떻게 열 거냐. 이게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것입니다. 임진왜란이 나왔죠. 이때 조선을 분할하자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크게 두 번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임진왜란이 났을 때 일본이 조선 팔도를 분할을 하자. 한쪽은 청나라가 명나라가 하고 이쪽이 일본이 지배하고 라고 했는데 명나라가 반대를 하죠. 두 번째로는 일본이 이제 청일 전쟁을 시작하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편 전쟁에서 영국이 중국에 상당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이 질서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영국이 외교 문서상 밝혀진 게 일본한테 우리 그러지 말고 조선을 분할해서 분할 통치를 하자라고 하죠. 이걸 이제 일본이 반대하고 청일 전쟁을 해서 결국은 조선을 병탄하는 역사적인 일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전쟁을 일으킨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졌는데 우리 한반도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우리는 남북한으로 갈려졌거든요. 근데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왜 남북으로 안 가가지고 전쟁의 피해자인 왜 우리는 갈라졌을까? 라는 걸 생각해보면 결국 거기에 조선을 분할해야 되겠다는 강대국의 논리라는 것이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면은 두 번째로는 계속되는 우리의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런 현재의 갈등이나 이런 양상을 보게 되면 결국 한반도라는 이 지형 자체가
우리가 재밌는 얘기가 우리가 옆집에 사는 우리가 이웃을 바꿀 수는 있지만 옆집에 사는 나라는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이사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독일의 학자가 지정학적 위치라고 했는데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그 중간에 한반도가 위치해 있는 거지. 결국은 이런 해양 세력에 기초한 미국과 그다음 대륙 세력에 기초한 중국이라는 이 나라 사이에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우리 운명이다. 그러면 이 운명을 어떻게 타개할 건가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이 관점이 되는데 그걸 넘어서려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독일의 이 프로이센 지방이라고 하는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가자 엘바강 동쪽으로 라고 만든 게 개척자들이 만든 게 북부 프로이센인데 여기서 독일이 통일을 2번이나 하죠. 그 주변에 강대국인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가를 이기고 프랑스를 이기고 그래서 결국은 통일을 비스마르크가 한 번 하고 우리가 그 프랑스의 대통령이 우리는 독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독일이 2개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결국은 독일을 하나로 통일을 한 1989년도 2번의 통일을 이뤄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서 출발을 할 것인가라고 보면 모든 나라의 제국이 되는 근본은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 근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데이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일이 생기고 나고도 끝없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돼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에 기반해서 매뉴얼을 만들지 않고 우리의 시나리오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일에는 이 전략을 만드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회 내에다가 국제전략연구처를 만들자. 이거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현재 미국 대사가 돼도 주요국 대사가 돼도 그 나라 장관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미국은 주로 국회의원들이 영향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나가려면은 앞으로 국회가 외교의 기지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미국만 하더라도 국회 내면 중국만을 연구하는 데가 2개가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국회에는 국회 해외 입법조사처가 있고 이렇게 돼 있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연구하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 중국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만 결국은 그들의 전략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 내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연구하는 전략연구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줄곧 주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변형돼서 미래연구원으로 얼마 전에 법률이 바뀌어서 이제 그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기본이다. 2번째로는 우리가 제가 이제 청와대 이렇게 회의에 이제 국무회의나 이런 데 청와대에 보면 제가 느끼는 답답함은 대한민국의 외교부 관리가 한반도의 군사 무기 전략 체계를 모르고 한반도의 통일을 전략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외교 전략을 모르고 군사 무기 체계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일 전략을 생각하면서 외교를 모르고 군사의 무기 체계를 모르고 통일 전략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외교부와 국방부와 통일부가 전부 다운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부총리 시스템 같은 걸 하나를 만들어서 그 부총리 밑에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더 나아가서는 국정원까지 함께 움직이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통일을 길게 설계할 수 있는 그 부서의 부총리 체제가 필요하고 국회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연구하는 집중적인 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외교부 공간가는 국회의원들이 나가면은 우리가 미국에는 CSIS 마이클 그린이라는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와서 CSIS의 그 일본 브랜치를 맡고 있죠.
그럼 가기 전에 이 사람의 자문을 구하고 이 사람이 전부 가서 어레인지를 해주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미국 통일하는 사람들, 중국 통일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시스템과 정보를 갖고 과연 움직이는 것일까? 우리는 만약 국회의원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가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하고 가고 가서 만나고 나면 국회의 입법보좌관은 외교관, 대사관의 파견 입법보좌관은 대한민국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의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회의록을 개석하고 그 자료는 다시 국회로 넘어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역량이 축적될 때 결국 우리의 외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프로이센 출신으로 대사로 프랑크푸르트에 와서 여기서 대사 일을 하다가 나중에 프랑스 대사하고 러시아 대사를 하게 되죠. 그 경험 때문에 결국은 그 주변에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싸울 때는 프랑스하고 러시아를 가만히 있게 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을 할 때는 러시아하고 주변 국가가 거기를 잠잠하게 해서 결국은 통일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하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전 세계 싱크탱크를 주요 이 브랜치를 한국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전 세계로 발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 되고 전 세계 싱크탱크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시스템이 이 국회의 국제전략연구처와 정부의 부총리 시스템과 전 세계의 싱크탱크를 한국에 둬서 여기서 움직입니다. 결국은 전략이라는 게 뭡니까? 전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보가 모여서 지식이 되고 지식이 모여서 지혜로 넘어가는 거고 여기서 결국은 전략이 수립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의 근본에 출발하는 것이 우리가 전략이 필요하다. 이게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거기서 넘겨줍니다. 두 번째로는 자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외국 사람이라면 이럴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왜 한국의 통일이 필요한 거지?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반도는요 하나의 민족이고 우리가 평화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시켜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통일이 될까요? 도대체 미국 입장에서는 통일이 되면 인류의 좋은 점 말고 한반도 한민족이 하나 되고 평화롭게 사는 거 말고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중국한테는, 일본한테는, 러시아한테는 뭐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까요? 난 아직 이런 책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한민족은 하나니까 평화는 중요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많이 봤지만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은 미국에 확실히 이익이 되겠고 이거는 인류 평화에 귀하겠구나 라고 하는 우리들의 플랜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런 문서를 제가 청와대와 국회의원과 도지사와 했는데 이런 문서를 본 적이 없어요. 많은 문서에 보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략적 동반자라고 하는데 무슨 전략적 동반자? 내용이 뭐냐? 그래서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을 설득하고 러시아를 하고 일본을 설득해서 우리가 전체로 이런 플랜 속에 살아가면 우리가 인류 평화를 번영을 만들 거고 그 안에 한반도 평화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웅장한 설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하나는 나비 프로젝트라는 걸 제가 생각했는데 이 나비라는 거는 유대어로 보면은 예언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나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버터플라이 이런 뜻인데 한번 내용을 보시면 켜주세요. 제가 한 10분 동안 해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길의 역사. 마치 순례자의 길을 가듯이 우리가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욕망과 지식과 사랑과 물자가 이동하는 길의 역사.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써있죠. 성을 쌓는 자는 망할 것이고 길을 만드는 자는 흥할 것이다. 이렇게 써있는. 저희가 여시제에서 1,400편의 논문과 세미나를 분석해봤어요. 동북아가 왜 협력해야 되는지를 해서 거기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공통점 발견하게 됐는데 그 하나의 아이디어는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다 외울 수 있으니까 그냥 처음에 인류의 역사는 동양과 유럽이 만나는 게 실크로드의 역사였어요. 처음엔 길이었죠. 그러다가 콜럼부스가 1492년도에 스페인에서 저기 아람브라 궁전에 있는 이슬람을 다 내쫓던 그 해에 결국은 미국이라는 걸 발견해서 결국은 유럽과 아메리카를 하나로 연결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실크로드 선상에 있는 도시들이 다 번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한국에서 잘 사는 데가 어디죠? 이 바닷가 옆에 있는 도시들, 부산, 인천, 목포, 뉴욕, 동경, 싱가포르, 상하이 다 뭐냐면 바닷가에 있는 도시들이지. 바다와 바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그게 뭐냐면은 북극의 오름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녹습니다. 녹아내리게 되면 유럽에서 이쪽 우리 동북아까지 배로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시 알래스카로 가면 다시 미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하고 유럽을 연결하는 왼쪽 날개가 생기는 거죠. 우리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1대1로라고 하는 것은 옛날 정황 같은 대길하고 실크로드를 연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시아하고 유럽을 연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북극 항로를 보태자는 거죠. 그리고 뉴욕, 미국으로 가는 이쪽 북동 항로를 보태면 나비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나비가 되면 무슨 효과가 있게 되냐면은 인류 최초로 뭐냐면 이 북극항로와 북극항로와 이게 연결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도시가 번창했다는 거고요. 이거는 한자동맹 시절에 약 5개 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170개 도시가 이 자유동맹 도시를 만들어서 번영을 이룬 사례입니다. 길 옆에 있었던 거죠. 라인강 주변에. 이게 르네상스 시대의 제네바와 피렌체거든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 동북아라는 걸 가만히 보게 되면은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코리아를 합치게 되면 2050년 되게 되면 전 세계 GDP의 근 40% 가까이 갑니다. 일반적으로 제국이 되냐 제국이 되지 않느냐가 20%에서 25%에 갈리게 됩니다. 앞으로 전 세계 경제의 축은 아시아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강력한 게 중국과 한국, 일본, 러시아가 있는 거죠. 이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지도자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거에는 내 나라만 잘 살게 되면 됐는데 이게 세계화가 진행되고 인터넷이 되니까 이제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인하를 하듯이 뭔가 국가의 체제는 유지하고 싶고 그런데 경제는 좀 활발히 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게 경제 자유구역입니다. 동서평이 만든 신천 같은 것이죠. 그래서 경제 자유구역이 중국에는 7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는 인천 경제 자유구역, 부산 자유구역, 동해 자유구역, 자유구역이 8개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이 1개가 있고 일본에는 8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덜란드 사람들이 일본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무섭잖아요. 이게 일본 전투에 퍼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를 만드니까 나가사키 안에다 섬을 만들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그러면 이 경제자유구역 때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가 앞으로 보면은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요새 배가 하나가 움직이면 컨테이너 2만 개를 싣고 갑니다. 근데 기차 하나는 이게 100개가 달려 있어도 컨테이너를 2개 실으면 200개 실잖아요. 그럼 이게 100번을 달려야 2만 개를 싣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차나 길은 길 닦는데 돈이 들고 기차는 기찻길 만드는데 돈이 들잖아요. 근데 바다는 돈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은 바다로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기차 100개가 100번 움직이는 거하고 결국은 배 하나하고 똑같이 된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런 새로운 기회가 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런 길을 가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상 보면은 이게 최초로는 실크로드는 아시아하고 유럽을 만난 거고 콜럼버스가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수에즈 운하로 가는 길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왼쪽 날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오른쪽 날개가 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뭐냐면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경제의 중심은 여기 동북아에서 여기서 40%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24,000명, 베트남 인구가 막 1억이고 중국 23억이고 여기서 앞으로 경제가 움직이게 되는데 앞으로 모든 물동량은 이 북극 항구의 특징은 베트남의 호치민시에 있는 그걸 기점으로 하면 호치민의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전부 유럽으로 가는 건 이쪽 길이 훨씬 더 빠릅니다. 앞으로 상해나 천진이나 모든 건 다 오른쪽으로 이 한반도의 동해 앞바다를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유럽, 미국도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단거리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태평양을 건너는 것보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성공되려면 동북아의 이 길이 필요해요. 그래야 되겠죠. 그럼 이거는 동북아의 길이 풀려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 협력이 중요한 거고 이 동북아의 협력의 가장 중요한 문제 결국은 버틸려게 되어 있는 게 북한 문제죠. 왜냐하면 전 세계 물자를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고 기차도 움직일 수 있는 게 버틸력이 북한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꿈을 꿔가지고 여기 알래스카하고 여기 뭐냐면 러시아까지 이게 80km밖에 안 됩니다. 이걸 만약 기찻길까지만 연결하게 된다면 인류사는 처음으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새로운 밸류 체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그게 움직이는 가장 핵심의 축은 어디 있느냐? 물동량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 한반도가 아까 대륙과 해안의 그 핵심 기지에 우리가 네덜란드와 같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밀고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지금 서서히 뭐냐면 에너지가 변하는데 우리가 미세먼지가 석탄을 많이 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집에서 쓰는 도시가스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건데 앞으로 자동차가 전 세계 석유의 50%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가 만약에 그 전기로 바뀌게 되면 이제 석유가 아니고 석탄이 아니고 석유를 떼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는 에너지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천연가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천연가스로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 에너지 소비량은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우리 집안에 보면은 전부 콘센트죠.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점점 이 콘센트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집집마다 콘센트가 500개쯤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삼성전자가 우리가 냉장고가 진흥화하지 않습니다. 다인의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없습니다. 너의 조상은 침팬지였다. 근데 지금 뭐냐면 인간과 동물과 기계와의 경계가 없어지게 되면 냉장고가 진흥화돼서 냉장고가 이제 유통기한이 우유가 유통기한에 지났습니다. 이런 냉장고 곧 나오고 자기가 막 주문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콘센트가 500개가 되는 집이 생기는 거죠. 집이 거의 공장이지. 그렇게 되면 과연 어느 정도 전기 소비량이 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단순 예측만으로 자동차가 전기차로 가는 거 빼고
지금 칩이 무한정 깔리는 거잖아요. 거긴 다 전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500배만큼 전기가 들어가요. 이 신기술,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생기는 신기술 혁명 때문에 전기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는데, 만약 이게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그 에너지는 인류가 화석 에너지로 감당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유럽이 석탄 철강 공동체, 프랑스하고 독일이 한쪽에는 제일 산업혁명에 제일 중요한 게 철강인데 한쪽에서는 석탄이 나고 한쪽에서는 철광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뭐냐면 석탄이 있어야 불을 떼야 철광석을 녹여서 철강을 만들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뭐냐면 철광석이 있어야 뭐냐면 한쪽은 이 루르 공업지대하고 이제 그 지역에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지지고 볶는 이유가 한쪽에는 철광석만 나고 한쪽에는 석탄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뺏으려고 전쟁을 하니까 그러지 말고 석탄 철강 공동체를 만들자 라고 시작해서 오늘날 유럽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장 결정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합쳐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나가 새로운 밸류체인이라는 백길이라면 또 하나는 에너지 협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에너지 협력은 왜 가능하냐? 이렇게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는데 위에 보시게 되면 러시아의 매장량이 천연가스 매장량이 충분한 거죠.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은 97%의 에너지를 수입합니다. 중국도 수입 국가입니다. 그러면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과 그 다음에 미국이 세일가스 때문에 가스가 뭐냐면 에너지가 남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자본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극동지역에 러시아 경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에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이라는 5개 나라가 에너지 협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북한도 에너지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협력이 앞으로 우리의 길이다.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모든 게 이게 이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든 땀과 열정으로 정말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몇백 년 전에 만들었는데 전 세계 1등이 됐죠. 피터 제든 페테르스부르크라는 저기 아주 그냥 늪지대에다가 유럽을 배우기 위해서 만든 페테르스부르크가 피터 제든에 의해서 근대 러시아가 됐죠. 꿈과 열망이죠. 메이지 유신이라는 일단의 젊은이들이 결국은 오늘날 일본을 만든 거지. 경석 모택동이라는 1927년도에 상하이에 13명이 모였던 사람들이 결국은 500만 군대를 10,000명이 이기고 결국은 오늘날 천국을 만든 것이죠.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도 결국은 만든 거지. 대한민국도 이 전쟁의 폐허에서 오늘날 땅과 노력을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이 다 모든 것만 다 결국은 국민들이 열심히 살았지만 지도자의 노력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이 되면 적어도 우리가 현재 육자회담이라는 게 있는데 반기문 총장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중동도 중동의 지도자회의가 있고 아프리카에도 아프리카 지도자회의가 있고 남미에도 남미 지도자회의가 있는데 유일하게 뭐냐면 동북아에만 지도자회의가 없는 게 유일하게 이 아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남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교장관이 하는 육자회담을 넘어서 적어도 이 사람들이 모이는 플러스 알파에 나중에 북한 지도자까지가 모이는 이 회담이 생길 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정말 북극 항로가 열리면 좋겠다. 에너지 협력도 되면 좋겠다. 도시 협력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그 국가라는 장벽이 있으니까 최고 지도자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최고 지도자의 결심이 모으려면 우리가 전 세계 모든 유럽도 지도자회의가 있고 아프리카도 지도자회의가 있는데 우리가 이 5자 정상회담, 5+1의 정상회담을 만들어낼 때 결국은 우리가 한반도 통일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꿈을 꿔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좋은데 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북한 문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다 상상력인데요. 우리가 닉슨하고 모택동하고 화해를 해가지고 주기장막 시대가 끝났잖아요.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결국 수교를 해가지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잖아요. 동독하고 서독하고 합쳐서도 또 바뀌잖아요. 이건 그냥 역사책이 아니고 다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왜 못하겠냐? 우리도 남북이라는 장애물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결정적으로 중요한 4년이 평창에서 오고요. 2년 뒤에는 동경올림픽이 오고 다시 또 4년 뒤에는 북경장자권 올림픽이 열리고 이때 제일 중요한 건 평창올림픽이 열릴 때 일체 군사훈련을 안 하자고 유엔 결의안이 통과되잖아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본은 경제 침체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륙하려고 하는 그걸 위해서는 동경올림픽의 성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으로 봐서는 시진핑 주석의 또 임기 중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중국이 업그레이드가 됐다면 우리가 1988년처럼 다시 한번 동계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도약하려고 하는 중국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이 4년이라는 시기가 동북아의 평화의 가장 결정적인 시기고 우리가 또 협력할 수 있는 모티브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보자. 그래서 이게 나비 프로젝트예요. 저희가 생각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너 프로젝트는 하지 마요. 이건 너무 기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왜 제가 한너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냐면 이 많은 부분에 러시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동에서의 러시아의 협력이 있어야만 중동을 풀어나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와 어떻게 협력을 낼 건가가 중요하다는 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는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전략의 기초를 쌓는다. 두 번째는 미중 일러가 만날 수밖에 없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나비 프로젝트다. 이렇게 되면 미국도 좋잖아요. 이 새로운 밸류체인이 생기면 미국도 좋고 모든 나라가 윈윈하는 거죠. 그럼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럼 남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자,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이 남한에 있는 사람이든 북한에 있는 사람이든 통일이 절실하다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만들어낼 거냐. 이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북한 문제에 볼 때 북한을 인류상 한 번도 실험해 보지 않은 새로운 인류의 도전을 위한 실험의 장이 될 수도 있어요. 중국이 뭐냐면 땅이 국가권이잖아요. 북한도 약간 체제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북한에 우리가 한번 잠재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북한의 잠재력인데요. 다른 건 이제 북한의 노동력 체크는 이제 찬반 양면이 많으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이게 지하 자원 하나만 해본 겁니다. 지하 자원을 이제 여기에는 가장 적게 평가된 게 대략 3,000조 원쯤 돼요. 그 다음에 제일 높이 평가된 게 8,000조 원쯤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외국 자료를 전부 다 이제 추정해서 한 건데, 그중 이제 상당히 가치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일단 금이 많고요. 두 번째로는 톤당 100달러로 봤을 때 대략 철광석이 대략 한 500조 원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포스코 관계자리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히토류가 점점 더 중요해지게 되는데 히토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철 다음에 우리가 티타늄을 가지고 하는데 티타늄이나 새로운 합금이 만들려고 지으면은 이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근데 마그네슘을 만들려면 마그네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이 전 세계에 북한이 두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의 전체 많은 국민의 세금을 1년 내는 게 400조 원쯤 됩니다. 그러면 북한이 갖고 있는 지화 자원을 제일 보수적으로 본 게 3천조 원쯤 됩니다. 그럼 대략 10년치 세금쯤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의 통일세를 거두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차라리 여기에 미래가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북한은 우리가 개성공단을 해보니까 훨씬 뭐냐면 우리가 노동력이 우리가 그 북한 사람들의 생활력이나 이런 게 있다는 게 대략 판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럴 때 북한의 잠재력이 우리가 충분히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북한의 통일 비용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북한에 이런 자원이나 이런 리소스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기회 요인으로 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 한 측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의 학자가 얘기한 건데요. 고령화 자체가 뭐냐면 인구 감소가 그 나라를 위협에 빠뜨리진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나 크게 보면 위협 요인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2050년이 되면은 일본 인구가 8,600만쯤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남북한이 합치면 대략 7,500만쯤 됩니다. 독일이 대략 8,000만 좀 넘어 8,500만쯤 됩니다. 베트남이 1억쯤 됩니다. 드골 대통령이 인구 1억을 만드는 게 그 목표였어요. 프랑스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드골 대통령이 썼던 뭐냐면 출산 장려 정책 대부분을 지금 대한민국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가지고 우리가 남북한이 북한도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은 베이비붐이 탄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북한 경제가 좀 더 나아지면. 그러면 남북한이 전체적으로 합치면 상당히 젊은 인구가 되는 우리가 인구가 8천만이다 1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 미국이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성공했다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민 플러스 뭐냐면 북한 문제를 통해서 인구 절벽이라는 문제를 극복할 가능성도 있다. 이걸 우리가 또한 미래에 한번 크게 생각해볼 관점일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현재 우리가 길게 보는 리소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럼 북한 문제를 잘 풀어보자 라고 하면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북한을 어떻게 할 건가 라는 문제인데 저는 한번 우리가 발상을 바꿔가지고요. 북한은 정전협력 당사자는 중국하고 북한하고 미국입니다. 근데 베트남하고 미국이 지금 잘 지내잖아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지금 뭐냐면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어려워지니까 지금 베트남으로 공장을 빼내고 있잖아요. 베트남의 인구가 평균 인구가 지금 28세거든요. 2050년이 되게 되면 미국은 평균 연령이 38세고 대한민국 53세, 일본 54세예요. 미국은 왜 38세냐? 저 멕시코나 이런 데서 계속 오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 100만 명의 유학생이 몰려드니까. 젊은 미국 38세하고 53세하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북한의 핵 문제를 봤을 때 만약에 북한을 베트남처럼 만들 수 없을까요? 난 여기에 우리의 전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이따가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북한을 베트남처럼 만들어보자. 미국과 잘 지내게 하면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남은 문제, 그럼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이슈가 남겠죠. 그러면 과거 미국이 파키스탄하고 인도는 어떻게 했어요? 근본적으로 핵을 없애나가는 과정에 단계적으로 어떻게 나갈 건가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큰 틀에서 북한을 베트남처럼 만들고 그 다음에 남한하고 북한하고도 너무 통일을 서두르지 말고
중국하고 대만하고의 상태가 경제 교류를 일정 부분 해나가면 충분하게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우리가 비스마르크가 독일 통일을 할 때 주변 국가가 다 독일이 통일되는 걸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꾀를 내죠. 뭐냐? 하나는 작은 독일 통일론을 내세웁니다. 뭐냐? 독일은 절대로 커지지 않겠다. 라는 의미를 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부 바이에른하고 북부 프로이센은 한 번도 같은 나라인 적이 없어요. 1000년 동안 다른 나라였어요. 그런데 관세 동맹이라는 걸 맺어놓으니까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합쳐지더라. 세 번째로는 각 나라 간 이해관계가 갖고 있으니까 이걸 나라별로 외교 전략을 잘 써서 이긴 거지. 독일의 콜이 통일할 때는 나는 독일을 너무 사랑하니까 독일이 독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반대를 어떻게 넘어섭니까? 러시아한테는 막대한 경제 원조를 약속하죠. 프랑스한테는 미테랑 대통령한테 마르화를 포기하고 유로화를 만들겠다고 해서 EU를 만들자고 선택하죠. 그래서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생방송에 6시간 나와서 찬성 토론을 하고 그 토론 끝나자마자 자기 참모만 알고 아무도 프랑스 국민 모르게 암 수술을 하죠. 생과 사를 넘는 그 수술을 하는데 수술 직전에 유럽이 왜 하나가 돼야 되는가를 6시간 동안 생방송 토론을 하고 암 수술을 하죠. 영국이 제일 반대를 하니까 다시 또 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반대하니까 미국을 통해서 영국을 설득하지. 그리고 동독에서는 뭐라고 동독을 설득합니까? 우리가 화폐를 1대1로 바꾸고 1대1로 교환하는 그런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메르켈이라는 동독 출신의 총리가 탄생하는 거였어요. 메르켈의 아버지는 목사였지. 메르켈의 아버지는 목사였고 메르켈 거기서 동독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앞장섰던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북한의 자원을 일으켜봐야 되겠다. 나중에 북한을 베트남처럼 만드는 거는 이따 한번 또 말하고 또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기서 안 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통일 한반도를 위해서 이제 큰 전략적인 준비를 한다면 우리는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 첫 번째로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통일헌법을 만들자. 통일헌법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연방제가 어떻고 자꾸 이런 얘기하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자. 우리가 몽테스키에의 삼권 분립이나 존 로크의 계약서이나 다 유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최초로 그러나 유럽은 지금도 아직도 영국이 종신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귀족 국가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대통령이라는 것을 직접 국민이 선택하는 것. 대중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것. 그 다음에 대통령의 임기를 정하는 것. 연방제를 만드는 것. 라는 이 제도를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됐냐면 대중민주주의라는 게 토크빌이 얘기하는 대중민주주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기업 중심의 나라가 미국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미국이 헌법을 통해서 미국이 일약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100몇십 명이 타고 간 그 조그만 거기서 시작한 씨앗이 결국 세계 문명의 주역으로 탄생하게 돼요. 이 헌법, 미래의 질서를 창조하는 게 헌법 체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은 중국하고 미국이 앞으로 2050년까지 미국하고 중국은 세계의 대결을 벌일 겁니다. 근데 이들이 갈등하지 않고 타협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들이 갈등하면 우리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들을 넘어서는 우리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한번 살펴보면 자 미국은 뭐냐면 연방제와 대통령제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주석제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고 광범위한 지방자치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은 50개 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전기자동차 하나만 나와도 다 주별로 경쟁을 하잖아요. 주보다 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이거를 넘어서는 대한민국은 뭐가 될 거예요? 많은 한국의 정치학자들은 전 세계 대통령제 하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내각제 하자라고 하는데 저는 그 반대하죠. 두 번째는 결국은 대중은 오늘을 보고 리더는 내일을 봅니다. 리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학교까지 시스템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면 싱크탱크도 많고 많아서 대통령이 한 번 바뀌면은 몇 명을 바꾸냐? 7만 5천 명을 교체합니다. 이게 역관제입니다. 7만 5천 명을 바꿉니다. 그게 대부분 어디서 조달하냐? 싱크탱크 같은 데서 조달을 하는 거죠. 중국은 어떻게 됩니까? 공산당원이 9천만 명이 있어요. 9천만 명이 있어가지고 처음 스타트하는 뭐냐면 당에서 인정하는 최고급 기초 간부가 4만 5천 명입니다. 4만 5천 명이 6개의 단계로 진화합니다. 중앙도 경험해야 되고 지방도 경험해야 되고 잘 사는 동네도 가야 되고 못 사는 동네도 가야 되고 기획부서도 가야 되고 사업부서도 가야 되고 이 6개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전체로 뭐냐면 4만 5천 명이 2,500명으로 저게 250명으로 25명으로 7명으로 1명으로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투표도 합니다. 이제는 뭐냐면 20%까지 탈락합니다. 이 사람이 승진 대상자가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주요 간부는 한 달 동안 이 사람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이 잘못됐다. 그것까지를 걸러서 마지막 투표로 결정되는 게 현재 중국의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디서 리더가 탄생? 어느 날 언론에 한번 반짝뜨면 국회의원하고 예측 가능한 나라가 탄생하죠. 지도자라고. 독일의 콜 수상은 9번 국회의원을 했는데 이 사람은 기초의원부터 시작한 사람. 국회의원 하는 동안 자기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거 한 번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지역구에서 떨어지고 정당 비례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당선돼서 올라가요. 인재 양성식. 그 다음에 미국을 우리가 잘 보면은 우리가 미국 교과서를 보면 미국 딱 생각나는 한 명 뭐가 되죠? 링컨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조지 워싱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로 교과서에서 누굴 배웁니까? 에디슨, 포드, 카네기, 제괴일치, MS. 우리가 주로 배우는 건 다 기업가들 아니에요? 기업 중심의 나라예요. 미국이.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미국이 산업혁명의 후발국가니까 사람을 인재를 못 구하니까 홈스테이트 법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5년 동안 살면 20만 평을 공짜로 준다는 걸 발표하니까 1840년도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이 난 이후에 3천만 명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대량민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뉴욕의 자유여신상이 있고 수많은 줄을 쓴 행렬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미국의 주립대학을 만들 때 2천만 평을 공짜로 줬습니다. 토지. 그러면 우리가 중국 같은 경우는 토지가 국가인 거잖아요. 대한민국에 땅이 있는데 이게 맹지면 값이 없는데 도로를 닦아주고 기차를 닦아주고 철도를 놔주고 학교를 놔주면 땅값이 폭등하잖아요. 근데 그 도로와 철도는 누구 돈으로 닦아줍니까? 땅 주인 돈으로 닦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토지 공개념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미국과 중국을 넘어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인류의 보편적인 미래를 열 수 있는 헌법을 우리가 가질 때 이런 사고를 할 때 우리가 저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다음 페이지로.
두 번째는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대략 5천만이 1조 5천억 달러를 합니다. 이게 5천만이 1년 동안 땀 흘리는 거예요. 근데 실리콘밸리가 150만 명이 1년 동안 직간접으로 버는 게 2조 4천억 달러. 그럼 우리가 훨씬 지보다 잘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독일의 인구가 8,500만이고 3조 4천억 달러니까 우리 한 2배쯤 됩니다. 일본의 인구가 1억이 좀 넘고 4조 8천억 달러니까 우리 한 3배쯤 됩니다. 만약에 동북아 정세 전체를 볼 때 만약 우리의 경제력이 독일 정도 된다면, 우리의 경제력이 만약에 일본을 앞선다면 동북아 정세는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기간 산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경제를 어떻게 키울 건가를 가질 때 우리가 주변 국가에 대해서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지금도 왜 그러냐면 전체 경제의 60%가 넘게 수출을 하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일본은 대부분이 내수잖아요. 그래서 경제를 어떻게 키울 건가가 또 하나의 과제다. 세 번째로는,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한번 국가를 어떻게 균형 있게 만들어낼 거냐. 이 삼면이 바다로 있고 주변에 뭐냐면 13억이 살고 전 세계 앞으로 GDP가 30-40%가 되면 여기를 뭐냐면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처럼 만들면 전 세계 부는 일로 다 모일 거예요. 이게 도전이에요. 남한은 이렇고 북한을 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렇게 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국토개발 전략을 또 만들어야만 북한 보고 어느 한국의 대통령처럼 핵을 포기하면 3,000불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을 내줘야지. 우리가 프랑스의 다소라는 회사를 보게 되면 호주에 있는 탄광을 직접 채굴하지 않고 전부 3D로 해가지고 매장량이 얼마고 거기에 사람은 한 명도 안 들어가고 전부 로봇이 들어가가지고 차에다가 실어가지고 탑재해가지고 나오거든요. 우리가 북한의 광산 금광을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네, 부목사님 먼저. 제 강원도 원주 무식회 목사입니다. 근데 그 이광재 씨라고 해야지, 선생님이라고 해야지, 강의하니까. 근데 원주 이제 3년 됐어요. 근데 그 이광재라고 하는 이름을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기대를 많이 걸고. 근데 오늘 제 처음 이렇게 정면 딱 보니까 평범하게 생기셨네요. 근데 강의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싶은 욕망이 많이 생겼는데, 아까 얘기 속에서 대중은 현재를 이렇게 보고 생각한다, 지도자는 미래를 이렇게 생각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지도자를 보면은 세종대왕하고 이순신이 이렇게 저런 게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디 같은 사람들은 영국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식민지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도 영국에 절대 마음을 주지 않고 인도를 사랑했던 그 간디의 그 조그만 체구에 그 가슴은 전 인류를 돕는 인도의 그 뜨거운 마음이 간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제가 인도 가니까 보니까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이광재 선생님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또 인류를 마지막에서 얘기하기를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서 이제 꿈을 펼쳐야 되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어떤 그 강의 내용, 그 미래에 대한 전망, 이런 것은 굉장히 그 목사가 지금 듣던 얘기보다 굉장히 신선하고 그러고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 형식, 모양, 그리고 그릇, 그 형식이 있다면은 그릇에 담은 내용이 굉장히 지금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형식에 대해서 저는 그걸 좀 묻고 싶은데요. 신뢰. 지도자가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이광재 선생님은 신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신뢰가 이게 없으면요, 발판이 없으면, 그릇이 없으면 그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뢰를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 좀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다 받고서 조금 더 질문을 모을까요? 우리 두 번째 손 들었던 거. 예, 저는 지금 이제 예시살기라는 단체에서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뭐 묻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별로 이렇게 원하는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돼서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은 가난은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명은 굳이 드리지 않겠지만 쭉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어보면 상당히 거의 한 100년 전에 제국주의 열강들이 조선을 바라보던 방식으로 지금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딱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북측에서도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과 같은 방식의 태도로 북한에 대해서 접근을 했을 때 북한이 과연 대화를 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토지공개념 문제는 저는 기본적으로 친일파들하고 자본가들에 대한 어떤 그들이 상당히 많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몰수하지 않고서는 지금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를 과연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국가는 제가 알기로 강원도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상당히 이제 오히려 이제 이런 자본가들이 아니라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토지를 몰수당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냥 마이크 없어서 볼것 같은데. 네. 두 가지를 묻고 싶은데요. 독일 통일을 할 때 우리와 같이 동독이나 서독에 통일부 같은 게 있었나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통일 문제를 이 국가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 통일부가 사실 오히려 분단을 부추게하고 더 공고화되지 않는가 해서 이 통일의 문제는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해야 되지 않을까. 북한을 그냥 굳이 왜 통일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지. 저는 통일부가 없어지고 오히려 외교부가 활동을 하고 이런 일은 민간이 해야 되지 더 이게 통일에 대한 기대가 커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생각도 궁금합니다. 네, 잠깐 김 목사님까지만 지금 받고 일단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아까 처음 시작하실 때 저희 안에 일단 통일을 바라보는 세대 간의 커다란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무엇을 위한 통일인가를 물어보았을 때 청년들에게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을까? 그냥 일자리 창출이든지 이런 것만으로 청년들에게 방아를 설 수 있는 건가? 이런 좀 의문이 들어서 젊은이들에게 혹은 청년 세대에게 무엇을 위한 통일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북한을 베트남화하자, 이제 이게 전 사실 조금 이게 좀 어렵게 와닿았던 게 이제 그것 가운데서 젊은 인구 1억을 향한 도전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관련해서 젊은 인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임신과 출산 뭐 이런 것들하고도 사실 직결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시각의 어떤 굉장히 좀 뭐랄까요 위험성 결국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인류를 젊은 인구를 생산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다 이런 좀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각기의 다양한 길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역시 북에 있는 어떤 물적 자원, 어떤 개발 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예수목회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이 늘 갖고 있는 고민이 정의, 생태, 지속 가능성 뭐 이런 것들과 연결돼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개발하기 시작한 분명 양개발, 투기 뭐 이런 것들 줄줄이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독일은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런 통일부라는 말을 없애자. 우리가 통일이라는 말이 많아질수록 통일은 멀리 갈 거다라는 얘기는 저는 상당 부분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통일을 진짜 하고 싶으면 통일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게 좋다. 두 번째는 독일 통일을 할 때 빌리 브란트 이제 아데나워 수상이 이제 그 보수당인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빌리 브란트를 이제 우리가 결국 이제 같이 가게 되는데 빌리 브란트 수상이 결국은 나중에 동방 정책을 쓰려면 이제 독일하고 동독하고 잘 지내자 라고 하니까 이때 어마어마한 비판에 직면하는 거예요. 진보주의자로부터. 뭐냐면은 이거는 동독하고 서독을 영구 분단하게 되는 거다 라는 비판에 직면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게 결국은 그 동방 정책이라는 게 동독의 신뢰를 얻어서 결국은 통일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실제로는 그게 영구 분단이 아니고 대화와 타협을 했던 것이 나중에는 결국은 통일의 기반이 됐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통일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을 보면서 왜 저 나라는 수십 년이 지났는데 저긴 타협을 하지 못할까? 라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잖아요. 그럼 거꾸로 보면은 저 사람들은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라는 사람, 한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맨날 싸우고 더군다나 핵 문제 때문에 전 세계를 위협에 빠뜨릴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반도를 볼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할까요? 우리가 인류에 대한 책임의식이 나는 남북 한반도 문제를 푸는 첫 번째다. 인류에 기여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절대 나라의 자존이나 나라의 독립적 지위나 나라의 미래를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젊은이에게 자기 기회가 있는 거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젊은 인구 1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 사람한테 애를 많이 낳게 하자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나비라고 하는 게 우리가 미국이 이민자를 받아들였거든요. 우리는 크게 보면은 이민자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뭐냐면 보다 젊은 노동력이 탄생하려면 북한에서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남한에서 애를 더 많이 낳자 이런다고 절대 안 낳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북한의 노동력이 보다 지금은 보면은 그 로드가 부족해가지고 아예 뇌 용량이 적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나중에 어마어마한 통일 비용이 나오거든요. 국가로 한 개인은 불행해지는 건 물론이고. 근데 이게 한 달에 미역국을 몇 번을 먹이든지 아니면 요들을 주입을 해주든지 해야만 북한의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데 그 나중에 인구 문제는 나중 문제고 최소한의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만 이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또 하나는 우리가 개성공단이라는 사회를 지금이야 이런 거를 우리가 추진하지만 사실은 그 근저에는 북한 노동자의 싼 인건비를 이용하자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이 생각을 넘어서는 우리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성공단보다 더 나아가서 북한의 근로자들이 일을 하게 되면 우리 남쪽보다 훨씬 더 큰 하이테크 산업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포항의 포항제철이 지금 티타늄을 대한민국에 아직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북한에서 우리가 저런 지하자원을 위해서 티타늄을 생산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난개발을 막고 북한을 그냥 싼 인건비를 따먹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같은 동족이라면 그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나은 미래 산업을 만들고 나은 경제적 활동을 만들려면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연구하고 준비해 줘야 된다. 그런 준비가 우리가 통일에 대한 저는 준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토지 공개정 부분은 이거는 유럽에서 상당 부분 쓰고 있는 거고 근자에 오스트리아 빈 같은 경우에는 그 약 한 20% 정도가 임대주택이거든요. 지금 서울 같은데 젊은이가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런 대도시. 그럼 뭔가 우리의 주택정책에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의 토지 문제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신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국가 지도자뿐만 아니고 남북한도 서로 신뢰가 없으면
서로가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없으면, 신뢰가 없으면 절대 안 될 거예요. 아마 현재 캐피탈리즘이라는 이 캐피탈이라는 용어는, 캐틀이라는 용어가 인도 아랍 어종에서 캐틀이라는 소라는 뜻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본이라는. 현재 과거 농경사에 여기에 쓰여지겠는데, 앞으로 아마 우리가 최고의 자본이라고 하면 결국은 신뢰라는 자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개의 아마 인류가 앞으로 신기술 혁명이 나타나게 되면 앞으로 미래의 자본이라고 하면 두 개인데, 이건 제가 생각하는 개념인데, 자본주의에다가 만약에 캐피탈 할 때 자자가 아니고 앞으로 인류의 미래를 끌고 가는 건 연결된 개인이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자의 자본주의로 넘어가게 될 거다. 이 자본주의 자자에다가 스스로 자자에다 연결된 개인이 인류사를 움직이는 추동하는 개인이 될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자자가 한문이 다른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거라는 게 제 하나의 생각이고, 두 번째는 그럼 이 모든 인간을 연결해 가려면 신뢰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모든 것의 근본이 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신뢰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 좀 서서히 뭐냐면 한 공장들도 제품들도 사회적인 평가나 사회적인 평판이나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제품을 신뢰하잖아요. 그렇듯이 앞으로 신뢰라는 것이 모든 인간사회에 아마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근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신뢰는 절대로 그냥 생기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구 산업 사회는 개인과 소유라는 이 두 가지를 기초로 해서 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 개인과 소유의 이 물질 중심의 주의가 이걸 결국 넘어서려면 새로운 경쟁이라는 걸 넘어서는 새로운 것이 필요한데, 그런 면을 만들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하나를 뽑았는데 4년이 지났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를 않아요. 그럼 4년 뒤에 이 사람을 떨어뜨리고 난다고 내 인생이 바뀌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뽑아놓은 사람을 한편으로는 지지해주면서도 한편으로는 견제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사람이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의 본질은 서비스업인데 업태로 보면 유통업입니다. 뭐냐면은 국민의 에너지가 100이면 이 에너지를 그대로 법과 제도로 만들어가지고 이 100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파이프가 고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들려면 결국은 제가 볼 땐 집정민주주의가 굉장히 가미돼야만 결국 신뢰가 생긴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뽑아줬는데 신뢰라는 것이 4년 뒤에 한 번씩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아파트 관리비 때문에 몽사를 앓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해가지고 아파트라는 공동체를 하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모르는데 내가 아이가 2시간 케어하는 게 필요하고 우리 엄마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면 거기 아파트 내 공동체 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파트 관리비 이렇게 싸우게 할 일이 아니고 이걸 전산 시스템을 가동하면 지금 에어컨을 더 끄셔야만 더 안 키고 더 키시면은 이 전기세가 4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핸드폰으로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법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것을 제도로 만들어 달라. 라는 게 지도자하고 뽑은 사람들하고 이 정책 소비자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지도자가 그것을 해나가는 시스템을 만들 때 신뢰는 훨씬 더 튼튼하게 된다. 그래서 이후에 아마 이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이 있다면 스스로 자자하고 신뢰라는 저 두 개가 인류사를 지탱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한반도나 전 세계가 지금 도전 시련 속에 있는데 이걸 아마 극복하는 첫 번째 길은 그 모세가 출애굽하는 길이라고 봐. 이 상태로의 우리의 운명을 이 상태로 끌고 가지 말고 뭔가 바꾸려는 근본적인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도의 첫 출발이 그 나와 내 이웃의 아픔을 해결하는 건데 나와 내 이웃의 아픔의 해결이 첫 번째는 먹고 사는 것일 수 있지만 이게 본질적으로 한 번쯤 생각해보면 이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의 모두의 길이자 인류한테 기여하는 길이 될 것이다. 우리가
남의 나라 저기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만 저 사람들은 왜 협상을 못할까 이렇게 따질 게 아니고 수많은 세계 인류는 한반도를 쳐다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은 아빠 거기 전쟁 안 나요? 그리고 그 나라는 전쟁이 안 나요? 이런 전화를 받고서는 우리의 근본이 흔들리는 문제다. 근본을 흔들리게 만들고 나서는 절대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는다. 우리의 근본을 새로 건설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네. 오랫동안 붙들고 말씀 듣고 싶지만 또 시간이 있으니까 한두 분 정도만 더 받고 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근데 말씀의 이제 중심과 기조가 이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지금 자본주의 그 신봉자들조차도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까 결국은 한계를 얘기하고 있고 대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판인데, 지나치게 시장 논리로 가는 거는 이게 미래적이지 않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강원도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제 모든 개발에 그 배후에는 이광재 원장님이 계시다 뭐 이런 루머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래서 지금 그 강원지사 그 최문순 지사를 이렇게 조절하시는 분이 이제 전 그 강원지사님이시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조금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시다 그러면 한번 이분하고 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런 게 이제 제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설악산을 중심으로 빚어지고 있는 케이블카 이런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속초와 동해 쪽에 이어지고 있는 그 자유도시, 그리고 한 300만 평이 넘는 그 뭐 골프장 건설, 그리고 지금 하여튼 그런 저런 강원도의 그런 개발 프로젝트. 이제 오늘 얘기 들으니까 이분이 배우 조정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왜냐면 지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도 온갖 그 관광 그 개발들이 다 돼서 마치 제주 도민들은 그냥 그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돼버렸어요. 이분들 주민들의 생각과 주민들의 삶은 전혀 관계없이 돈벌이로 이용당하고 있는 지역의 생태계와 지역 주민들. 이거를 우리가 강원도 무슨 어디 또 전라도 어디 경상도 이런 데다 또 만드는 거는 이건 미래적이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의 이런 그 전략 전술도 중요하지만 이제 정치 철학이랄까요? 국가 시스템이랄 국가 어떤 그 형태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무슨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할 건지 아니면 생태 복지 국가로 자리매김을 할 건지, 그런 어떤 철학이 정확하게 있는 상황에서 전략 전술이 나와야 제대로 된 전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 사람이 중심인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그 지방정부들이 상당 부분 사람을, 지역 주민을 무시한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정치의 선진화가 없이는 절대로 나는 이 나라의 미래의 선진화가 없다. 근데 지금 이게 국민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 정치가들을 어떻게 바꿀 건가?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제인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이라는 게 우리가 제가 미국하고 중국의 이 체제를 넘어서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 인류는 자본주의가 이 산업혁명의 끝이 자본주의에 대한 퀘션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민주주의에 대한 퀘션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산업혁명이 만든 게 뭡니까? 결국 자본주의, 민주주의, 결국 국가라는 체제거든요. 근데 지금 국가라는 체제 자체가 위협받고 있거든요. 본질적인 퀘션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과연 자본주의의 미래가 어디 올 거냐. 그래서 제가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가게 될 거다. 민주주의에서도 뭐냐면 직접 민주주의 단계로 넘어가야 될 거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우리가 미래사회에 대한 헌법적 가치체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서 미국과 중국을 넘어가는
무엇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그에 저희 고민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강원도 개발을 제가 이제 하나 이제 지금 단계에 있는데 결국 무엇을 먹고 살 건가의 문제 부분에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하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남이 똑같이 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못 먹고 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발을 하는 건 이런 건 있었죠. 왜 앞으로 수명이 120살이 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 관광 산업이 될 거다. 건강 산업이 되려면 앞으로 기능성 음료, 기능성 식품, 기능성 화장품 이런 게 모든 것이 앞으로 거의 단일 산업이 될 거다. 그러면 왜 농민들은 강원도 정선 옥수수를 팔아가지고 농사진 걸 해가지고 이걸 파는 거하고 옥수수 수염차를 파는 거하고 옥수수에서 어떤 물질을 추출하는 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이 길을 갖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거다. 말꺼내서 죄송한데요. 다른 말씀보다는 그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인 대답을. 이거 질문요? 예, 예. 네. 그렇죠. 가치 체계 문제는 그렇게 보고요. 개발 프로젝트 제가 뭐 최문순 지사를 한다면 그건 최문순 지사에 대한 보도인 거고, 제가 일부러 중국으로 떠나게 된 것도 제가 강원도에 계속 뭐냐면 서울에 있고 하면은 괜히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안 하려고 제가 일부러 한국을 빨리 떠난 경우도 많고 그렇게 볼 수 있고 케이블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지역이 적합한지 설악산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는 그거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케이블카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 영향 평가나 이걸 정확히 해보고 그 부분에서 적합성이 있다면 저는 케이블카를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된다. 유럽 같은 데 보면은 실제로 케이블카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과연 설악산 그 지역 자체가 과연 적합한 지역인지 적합하지 않은 지역인지 그거는 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저는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자본주의 문제나 여기에 경도되어 있다 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우리가 결국은 하나 생존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경제 문제라는 토대 문제를 확고히 하지 않으면 저는 미래를 갖기가 어렵다. 근데 경제라는 문제가 현재 두 가지 문제가 부딪혀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불평등 문제가 부딪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과연 이 자연과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이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의 그런의 생존 방식과 성장 방식이 뭔가라는 것은 인류 모두가 지금 부딪혀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진보라고 하는 것은 진보 자체에 그럼 솔루션을 내보자. 남이 무엇을 못한다라기보다는 그럼 진보는 이 공동체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솔루션이 뭘까? 라고 생각하면 제가 아까 처음 출발할 때는 내가 생각했던 시골에서 다니다 보니까 제주도 오설록이 굉장히 좋은 사례잖아요. 음성마을이 좋은 사례잖아요. 근데 제가 강원도에 있다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일종의 신앙 공동체처럼 이분들이 일단의 기업과 함께 제주도 오설록 같은 우리가 아스피린이라는 그 아스피린이 기원전 5세기 때 버드나무를 자꾸 삶아 먹다 보니까 열이 내려가더라 라고서 거기서 만든 게 해열제가 만든 게 아스피린이거든요. 우리한테는 강원도 내에서도 충분히 대한민국에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재 우리가 부가가치는 높게 하지만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해 나가고 함께 살 수 있는가의 진보의 생활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나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진보의 성장 방식, 진보의 생활 방식 그것을 만들어내가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것이 난 우리가 이제 실험 속에 있는 거라고 봐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아파트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도 구체적인 우리는 뭐냐면 일의 현장은 이념 속에 존재하는 것이 구체적인 현장 속에 있는 것이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만 세대를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낼 거냐, 관리를 어떻게 줄여줄 거냐, 거기서 나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안 좋게 나는 경비원을
안쪽 가게 나가게 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공간. 이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한번 이 질문은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엄 목사님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강원도 고성 출신입니다. 가서 강원도 분들 말이에요. 이번에 그 도로 개발을 해놓은 걸 보니까 금강산 관광 목적으로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마을을 통과하지 않고 거기에 마을이 그 현대면의 대신이라고 하는 그 동네를 통과하지 않고 그 마을이 보이지도 않는 곳에다가 이제 길을 만들어서 직접 연결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요즘 뭐 정치나 경제에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지역 불균형 문제인 것 같은데 마을을 어떻게 지방을 어떻게 소생시킬 것이냐, 재생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광재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소득 불균형 문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도시와 지방 간의 불균형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게 개발하는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좀 더 연결해서 만약 통일 이후에도 북한에서 이런 식의 지역 불균형한 그런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남한에서 있었던 문제가 그대로 부의되지 않으리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전은 혹시 있는지 그리고 지방을 재생할 수 있는 거기다 또 프로젝트나 그런 것은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도 나온 프로젝트 보니까 도시 중심 그런 개발 프로젝트인 것 같아서 네. 저는 이제 우리가 농경시대엔 농경시대의 삶의 방식이 있고 산업시대는 산업시대의 삶의 방식은 산업혁명이 만든 게 대량 생산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이 매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녹지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주거지를 만들었어요. 주거지 안에도 상업용지하고 다 나눴어요. 그러니까 주상 복합 건물이 합법화된 지 얼마 안 돼요. 왜 집하고 상업 건물이 같은 건물 안에 있는 거지? 오피스텔이 합법화된 지 몇 년 안 됩니다. 왜 집하고 사무실이 같이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구로의 가산 디지털 단지 보니까 이제 구로 공단에는 오염이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삶의 방식이 나온다. 이런 대규모 도시가 아니고 중소도시의 시대가 올 수 있다. 적어도 5만 명, 몇만 명 정도가 모이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미국의 나파밸리가 14만 명인데 여기에 와인에 종사하는 사람이 5만 명입니다. 충분히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신기술혁명, 다만 그러면 중소도시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이 저 대도시에 못지않는 마치 공교와 상수로를 먹듯이 세계의 최고 교육과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이제 온라인이나 인터넷에 생길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면 난 그런 게 앞으로 공동체를 지키는 미래도시가 될 거다. 이 여시제가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미래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갖는 생산성은 높지만 공동체를 지키고 이웃과 가정이 되살아나는 미래의 마을을 만들자는 게 저희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우리가 진보가 정말 좀 실질적으로 저는 제가 공대를 다니고 법대를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길은 대한 유럽에 가보면 얼마나 조그만 길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많은 길이 없어요. 국토개발부 15조 원 중에 도로 닦는데 10조 원이 넘게 들어가요. 이 문제를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됩니다. 길은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접근성이 높지만 길을 뻥뻥 뚫어 놓으면 거기 자지도 않아요. 유럽처럼 철도 중심으로 갔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동차를 많이 팔으려고 국회의원들의 표를 위해서 전부 도로 중심으로 만들어놔서 대한민국이 지금 난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럽에 가보면 길도 작지만 아우토반에 가보면 모든 곳으로 다 나갈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현재 고속도로가 있었고 국도가 또 지금 높은 데 있죠. 굉장히 높은 데 닦아놓잖아요. 근데 만약에 새로운 길을 자꾸 닦지 말고 이 국도와 연결되어 있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것을 인터체인지를 많이 만들면 그잖아요? 많이 만들면 과거에는 요금 때문에 이걸 못 만들거든요. 높이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는 하이패스만 있으면 요금 체계가 다 개선되잖아요. 훨씬 더 많은 길을 다양하게 우리가 접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큰 높은 길, 그런 거창한 길을 안 만들어도 저는 될 거라고 봐지고 그 다음에 지역이 사는 부분에 제일 핵심적인 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시산학이라고 했는데 원주에 윤영료 교수라는 사람이
보건소가 다 때려 부수기 직전인 것을 뭐냐면 거기를 사무실로 연구실을 달라고 그랬어요. 줬죠. 그리고 연구비를 달라고 했어요. 연구비를 줬죠.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의료기기 산업을 만들어가지고 원주가 6천억짜리 의료기기 산업이 됐거든요. 결국은 지식이 없으면, 기술이 없으면 절대 미래 산업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뭐냐면 고냉지 채소도 저거 전부 일본 사람들이 와서 가르쳐준 거예요. 지식과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어떤 지방이든 조그만 지방대학이든 지식과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거기 사람들을 모아야 되고 그게 대학과 연계돼야만 거기에 농업이 생겨도 미려 농업이 생기고 옥수수 농사를 지어도 옥수수 수염차를 만들 수 있고 버드나무 농사를 지어도 거기서 아스피린을 만들 수 있는 원천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산학이라는 거 우리 아직 머릿속에 뼛속같이 있잖아. 그래야만 지식이 없으면 절대 산업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절대로 일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만들어내려면 결국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는 게 결국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시골에 제가 제가 국회의원 6년 동안 하는 동안에 제가 태백여물 평창은 완전히 시골이에요. 제가 거기에 경조사에 상가집에 간 게 6번밖에 간 적 없어요. 그 시간 내가 안 가. 다들 저보고 떨어질 거라고 했어요. 왜 시골에서 상가집을 안 가면 다 떨어진다. 근데 저는 그 시간에 마을 단위를 많이 다녀봤거든요. 마을 한 단위 한 단위에서 이장한 사람, 똑똑한 사람 하나가 나오면 그 마을을 살릴 수가 있어요. 결국 핵심 리더와 인자가 지식을 갖고 있는 걸 어떻게 접목시켜 줄 거냐. 그리고 실제로 군수들을 만나면 시장을 만나면 돈이 없다고 하지만 돈은 제가 볼 때 예산은 많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공동체를 만드는데 우리가 자꾸 진보적인 실험들 있잖아요. 실험을 해서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고 산업을 만들어보고 그런 노력들이 많이 되면 훨씬 더 진보의 미래가 풍부해질 것 같아요. 길이. 그래서 풍부한 길을 가지고 서로 배우다 보면 아마 대한민국이 훨씬 더 미래가 열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절대 저는 중앙 정치인들한테 제가 자꾸 이게 양원제를 안 만들면 강원도의 태백여물 평창 정선이 서울 전체 면적의 8배 많은데 국회의원 혼자 하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만 대표성을 주냐? 자연에게도 대표성을 줘야지. 그렇잖아요?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건 바로 지금 뭐 이런 대의제 민주주의 법적 체계나 이런 헌법 체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려면은 이 진보의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밑바닥부터 우리가 한번 마을 하나하나를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종시에나 해보고 어떤 도시 해보는 거는 이제 길어지면 그렇고 어쨌든 이 우리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기반을 갖고 있는 건 사람인데 사람을 엮어주는 근본은 저는 경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경제에 대한 부분은 내가 어려운 집안에서 살아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 제가 많은 서민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들을 엮어줄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실험들을 해서 진보의 성공 실험이 많이 나오면 난 그것이 미래를 여는 지도국가이자 문명국가가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